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오는 3월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SBA 대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합니다. 라스베거스 주택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생물 실험실이 적발돼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90대 노인의 저축금 81만 달러가 사라졌다가 언론 보도 후 은행이 전액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의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대학에서 홍역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2주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고드름으로 인한 가스관 손상 가능성이 제기된 건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오는 6일 개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오는 3월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SBA 대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합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오는 3월 1일부터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 이용을 전면 중단합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SBA는 지난 2월 초 발표한 정책 공지를 통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1%라도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SBA 대출과 공사 대출 등 핵심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00% 시민권자 소유 원칙입니다. 기존에는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소수 지분 예외 규정이 이번 정책 공지로 전면 철회되면서 영주권자 역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세탁소, 주유소 등 이민자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사회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A 대출은 연방정부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으로 일반 상업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 한인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호프의 융자 담당 크리스틴 윤 매니저는 통화에서 새 규정이 적용에 앞서 은행권에서도 혼선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내부적으로 SBA 융자팀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고객의 경우 신분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 만큼 대출 신청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라스베가스 한 주택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생물 실험실이 적발돼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주택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비밀 생물 실험실이 발견돼 연방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는 특수 기동대가 투입됐으며 생물학적 물질과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용기 등 1,000점이 넘는 증거물이 확보됐습니다. 라스베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생물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1일 시동부 지역의 한 주택에 대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케빈 맥마힐 경찰국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위험물질로 분류될 수 있는 증거물 1,000여 점이 발견됐다며 대부분은 잠겨있던 차고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택의 관리인 오리 솔로몬은 유해 폐기물 불법 처리 및 배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로봇을 투입해 내부를 정리하고 공기 샘플을 채취했으며 유해물질 대응팀을 동원해 증거물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차고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바이알과 대형 용기, 원심 분리기, 실험용 냉장고 등 각종 실험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증거물들의 에볼라, 말라리아, 결핵, 코로나19, HIV라고 표기되어 FBI 실험실로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지아베이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는 2023년 캘리포니아 리들리에서 무허가 생물 실험실을 운영한 혐의로 이미 연방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그는 코로나19, 임신,
HIV 검사 키트 등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제조 유통하고 FDA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변호인 앤서니 카보지는 라스베거스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은 해당 주택의 생물 실험실 운영과 무관하다며 주택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들리 사건에서는 주가 소유한 회사의 창고에서 대규모 비밀 실험실이 적발됐으며 질병 연구용으로 사용된 유전자 변형쥐 약 1,000마리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FBI는 이번 라스베거스 수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세부 내용과 추가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90대 노인의 평생 저축금 81만 달러가 사라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은행이 전액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서 90세 노인의 저축금 약 81만 달러가 은행 계좌에서 사라졌으나 언론 보도 이후 은행이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어빙 로젠버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저축 계좌에서 수차례 무단 인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출 금액은 총 81만 4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는 해당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타인에게 인출을 허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웰스파고에 신고했으나 은행 측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은행은 거래 발생 후 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사기 피해 보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은행 측은 사기 신고 유효 기간이 60일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로젠버그의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조카 데이비드 세티는 인출된 수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거액이 반복 인출됐음에도 은행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방송국이 취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후 웰스파고 본사 측이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추가 검토 끝에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시민단체들이 해당 정책의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연합은 2일 국무부를 상대로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이민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14일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생계 및 복지 서비스를 연방정부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들었습니다. NYT는 이번 조치 대상 국가의 85% 이상이 유럽의 지역이며 비백인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복지 혜택을 빼앗고 있다는 국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일정 기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이민법 센터를 비롯한 5개 법률단체가 제기했으며 이들은 비자 발급 중단으로 가족과 장기간 떨어지게 된 미국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이민법 센터의 조에나 쿠에바스 잉그램 선임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것으로 1920년대에 시행됐다가 폐지된 인종 기반 이민 할당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P통신은 3일 질 여사와 1970년대 결혼 생활했던 윌리엄 스티븐슨이 지난해 12월 델라웨이주 월밍턴 자택에서 아내 린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린다를 발견했으며 이후 수사를 거쳐 스티븐슨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질 여사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슨은 질 여사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부부로 지냈으며
이후 1977년 당시 연방 상원 의원이던 조 바이든과 결혼했습니다. 앞서 스티븐슨은 2020년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질 여사와 바이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 이전부터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스티븐슨은 2024년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질 여사가 성격이 거칠었으며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대학에서 홍역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2주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플로리다 남서부 콜리어 카운티에 위치한 아베마리아 대학교에서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처음 확인된 이후 일주일 만에 교내 홍역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진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백신 접종률 하락을 지목했습니다. 홍역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고전염성 바이러스로 감염자가 떠난 뒤에도 최대 2시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비접종자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 확률은 90%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캠퍼스 외 지역사회 확산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상 발현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17개 주에서 홍역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는 588명에 이릅니다. 플로리다도 감염 발생주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홍역 확진자는 2,267명이었습니다. 홍역은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을 동반하며 폐렴이나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과 고령자, 임산부, 면역 저하자는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햄셔주에서 고드름으로 인한 가스관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형 건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지붕에 쌓인 얼음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내슈아 소방당국은 정신건강치료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이번 폭발 사고 하루 뒤 주민들에게 건물 지붕이 얼음 적치 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슈아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그레이터 내슈아 멘탈 헬스 건물에서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60명은 모두 대피했으나 이후 발생한 폭발로 인근 지역이 크게 흔들렸고 일부 소방관이 현장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긴급 구조 신호인 메이데이를 발령했고 고립됐던 소방관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번 폭발로 시설 전반에 대형 화염이 번졌으며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을 전소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최근 기상 여건 속에 지붕에 쌓인 얼음이 떨어지며 천연가스 계량기나 배관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벅선 서장은 지붕에서 떨어진 대형 얼음 덩어리는 가스 배관과 계량기, 기타 유틸리티 설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스 계량기나 배관 위에 얼음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제거하지 말고 해당 구역을 접근 통제한 뒤 유틸리티 업체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오는 6일 개막하며 미국과 한국 대표팀이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합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조 동계올림픽이 오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조를 비롯한 북부 이탈리아 전역에서 분산 개최되며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미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에 가까운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상위권을 노립니다.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아이스하키, 스피드 스케이팅이 핵심 종목으로 꼽힙니다. 특히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금메달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과 남자 대표팀도 모두 메달권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중심으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쇼트트랙에서는 남녀 전 종목에서 메달 후보가 출전하며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남자 계주와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중장거리 종목을 중심으로 메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과 설상 종목에서도 세대 교체를 마친 선수들이 출전해 경험을 쌓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메달 수보다 경기력과 세대 전환의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기후 변화에 따른 인공설 의존,
분산 개최에 따른 이동 문제 등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을 강조하며 기존 시설 활용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이번 대회를 통해 차세대 선수들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4년 뒤를 대비한 전력 재편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밀라노에서 시작되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전통 강국과 신흥 세력 간 치열한 메달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시카고 시간으로 6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거행되며 폐막식은 2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의 주요 경기를 포함한 개폐막식은 NBC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